한국사진가론 육명심편 일부 시작합니다. 육명심은 사진이론가이면서 사진가입니다. 단순히 사진교육자를 넘어서 7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한국 사진의 이론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사진가 수준을 넘어섭니다. 육명심편을 1부와 2부로 나눠서 이론가로서 육명심을 다루고 사진가로서 육명심을 다루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육명심을 한국사진이론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국사진 최초의 서라벌 예술대학 사진과에서 이론 담당 교수였다는 것과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미학미술사를 전공한 미술사 석사였다는 점, 여기에 서울예술대학 사진과를 정년 퇴임할 때까지 이론 전공 교수로서 끊임없는 저술과 끊임없는 강연과 끊임없는 사진론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8, 90년대 한국사진의 지형을 볼 때 육명심 교수 말고도 신구대학교 홍순태 교수, 중앙대학교 한정식 교수가 있었으나 세 사람의 이론적 과정을 지켜본 저의 판단으로는 육명심 교수를 한국사진대학의 사진이론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의 뒤를 따랐던 이론 전공 후학들에게 극복하고 비판하고 뛰어넘을 대상이 누구보다도 육명심 선생이었기 때문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당시 이 땅에서 사진이론가로서 존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육명심을 극복하거나 뛰어넘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육명심이란 인물은 범상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국내외 수많은 사진가, 이론가, 선생들을 보았지만 직관과 해안 그리고 사유와 통찰에 있어 견줄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는 사진은 육명심의 초기 사진입니다. 인상이란 주제로 1965년부터 1978년까지 찍은 사진들이죠. 선생은 초기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항상 덧붙이는 게 있었습니다. 서울엔 안 다긴다 하는 사진대가들을 찾아다녔다는 도장 깨기 무용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지요. 내가 서울로 올라와서 사진계의 유명한 대가들, 고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만나보니까 별로 대단치 않고 실력들도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세계사진사와 작가론을 꿰고 있었기 때문에 수준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의 이 말은 당시 사진이론이 매우 허약했음을 말한 것이지만 이 말 속에는 자신의 해안과 식견과 직관을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초기 사진도 대가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자신은 이미 현대사진을 앞서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육명심 선생을 처음 만난 건 사진과 대학원 2차 학기였습니다. 사진사와 작가론을 담당하셨는데 첫 시간부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대학원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곳이니 각자 알아서. 선생이 모르는 것만 찾아서 질문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교재는 선생의 책 세계사진가론이었지만 불가능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제가 사진이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과 사진평론가로서 사진의 길을 걸었던 계기는 선생의 수업이었습니다. 도서관에 가도 원서 하나 없고 사진집 한 권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가진 선생에게 선생이 모르는 것을 질문하라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미문화원을 찾아가 모르는 것을 찾으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재미나는 에피소드 하나는 랄프 깁슨 시간대였죠. 교수님에게 랄프 깁슨이 미해군으로 50년대 말 한국에서 복무한 사실을 아십니까? 저의 질문에 선생은 순간 당황해서
빙긋이 웃음 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실 사진은 육명심이 어떤 사진가인지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선생이 고등학교 영어교사에서 서라벌예술대학 사진과 이론교수로, 그리고 한국사진에서 이론을 주도하는 배경에는 예술가의 초상이 있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그가 한국사진 별거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데는 첫째, 그가 영문학과 출신으로서 문학판가 견주었기 때문이었고, 둘째, 그가 서라벌예술대학 교수로서 같은 대학의 유명문인과 화가 등 그들과 학교에서 만나고 어울리고 있다는 엘리트 의식 때문이었고, 셋째, 나는 사진가들과 다르다는 특권 의식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예술가의 초상은 1967년부터 1970년 후반까지 작업입니다. 은사인 박두진 선생의 시집 하얀 날개 제작에 동참하면서 문학계 반응이 좋아서 시작한 평생 시그니처 사진이 됩니다. 이 사진의 핵심은 시간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진 속 인물과 서로 마주 볼 수 있다는 사진만이 가능한 대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울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은 사라져도 언제나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는 바르트가 말한 존재 증명 부재 증명을 보여주는 사진이죠. 육명심은 예술가의 초상을 발표하면서 작가로서 인정받습니다. 초기 영상 작업은 별 호응을 못 얻었지만 예술가의 초상은 즉각적인 호응과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지와 호응에 자신감을 가진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이론가로서 등장할 채비를 갖춥니다. 선생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1969년 사진 잡지를 찾아가 무조건 글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를 넘기면서 이론가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예술가의 초상을 발표하면서 작가로서도 입지가 탄탄해졌습니다. 이제 제대로 사진이론가로서 자리를 잡아보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육명심이 꿈을 키운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975년 신구전문대학 사진과를 창설하면서 전임대우 꼬리표를 떼고 이제 진정한 첫 이론교수로서 한국사진이론의 시작을 알리죠. 이에 더해서 홍익대 대학원 미학미술사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이제 이론 전공자로서 공인된 정당성도 확보합니다. 육명심 선생이 이론가로서 후학들과 충돌한 때는 80년대 후반입니다. 세계사진을 달군 뉴웨이브 사진의 출현으로 갈등하게 되는데, 특히 선생이 강의한 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표현과 새로운 언어성을 바라보라 했던 선생이 이른바 메이킹 포토, 즉 혼합 매체 영상을 반대한 것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서구 현대사진을 설파한 사람이 육명심 선생이었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서구 현대사진을 알리고 교육시키고 현대사진을 수용해야 한다 했던 분이 정작 한국 작가들이 수용하려 하니까 서구사진의 무분별한 수용이라며 매우 불편해한 것은 과연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았던 이중적 잣대였을까요? 아니면 또 어떤 해안과 직관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일까요?
윤명심 선생은 한국적이고 동양적이고 불교적인 분입니다. 또 누구보다도 몸과 정신에서 우리것 신봉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사실을 일찍이 밝히지 않았던 데는 이유가 있었죠. 70년대까지 한국적이고 동양적이고 불교적인 작가들이 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로 작가들이 모르는 현대사진, 세계사진을 무기로 등장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후학과 제자들이 서구현 대사진을 추종하니 선생이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윤명신 같은 직관과 해안을 갖춘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경계를 넘나들고 직관과 객관을 넘나들었으며 또 서양것과 우리것, 서양사진과 우리사진을 넘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는 사진은 백민 시리즈입니다. 1978년부터 1980년대 전반까지 진행한 우리사진 작업입니다. 백민과 장승은 80년대 이후를 내다본 포석 같은 작업이었습니다. 그가 영상 언어의 사유화를 외치고 새로운 매체 환경을 말하고 서구사진, 세계사진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진이 더 중요해진다고 예측한 사진입니다. 정말 놀라운 직관, 놀라운 해안, 참으로 영리한 분이었습니다. 백민 시리즈는 조금 뒤에 등장할 장승 시리즈와 동등선상에 있습니다. 그가 예술가의 초상이 엘리트 중심이자 유명인 중심이라는 걸 알았기에 그는 이제 기층민을 향합니다. 또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서 전국을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과 만나게 됩니다. 작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성남에 있는 신구대학을 다니며 급격한 상실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것들을 찍지 않으면 영영 망실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고 기록해두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죄짓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민중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백의 민족 그리고 깨끗한 사람이란 뜻으로서 백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백민 작업이 크게 평가받지는 못했습니다. 백민이 보편적 인간을 다루고 기층민의 삶을 다루었다 해도 대상이 방대했고 삶의 조건과 환경과 로케이션이 너무 동떨어졌죠. 2000년대 초반에 선생과 백민 시리즈를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스님들도 백민인가요? 했던 적이 있습니다. 스님들 사진은 떼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백민 사진에는 스님들 사진이 빠졌습니다. 미완성 작업으로 구분되어 2부에서 승이란 제목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백민을 대표한 작품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승 시리즈입니다. 장승 시리즈는 1983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작업한 예술가의 초상 다음으로 평가받은 시리즈였습니다. 백민 작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애매한 카테고리 속에 갇힌 것에 비할 때 장승은 말이 필요 없는 구체성을 가진 한국성의 얼굴이었죠. 직관과 해안의 윤명심은 백민의 얼굴과 장승의 얼굴을 겹쳤습니다. 두 얼굴에서 한국인의 어떤 원형과 결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진적으로도 장승이 백민보다 평가를 받았던 것은 배경이 되었던 향토성, 토속성, 풍토성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찍을 때 배경까지 컨트롤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승은 작가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백민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민에 이어서 장승까지 발표되었지만 그러나 윤명심이 작가로서 입지를 확고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8, 90년대 윤명심이란 존재는 이론가로서 명성이었지 결코 사진가로서 명성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술가의 초상에서 백민 장승까지 이어진 작업이 쉽지 않았고 만만치 않은 내공을 보여주었음에도 사진가 윤명심은 아직 낯선 것이었죠. (2001년) 미명의 새벽전을 기획했을 때 저는 가장 유명한 한국 대표 작가 7인을 초대했습니다. 강원구, 김기찬, 주명덕, 윤명심, 한정식, 황규태, 홍순태였죠. 이들 중 기꺼이 참여 의사를 보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의사를 보이지 않은 사람 중에 강원구, 주명덕 선생이 있었습니다. 말은 안 했어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프로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이해되었죠. 그때만 해도 그들은 윤명심, 홍순태, 한정식 선생을 같은 프로 작가로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전시를 함께하면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꺼린 것이었는데 어렵게 설득해서 마침내 한국사진사에 처음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7사람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가 가능했습니다. 윤명심 선생의 2015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 도록을 보면 선생이 참가한 수많은 그룹전 중에 단 하나의 그룹전만 연보에 넣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전 딱 하나입니다. 강원구, 주명덕, 황규태, 홍순태, 한정식, 김기찬, 윤명심 7인의 합동사진전 미명의 새벽의 초기 사진 8점을 처음으로 선보이고 눈빛 출판사에서 사진집 미명의 새벽을 출간했다 말합니다. 당시 선생에게 기획자보다 중요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했던 이름이 바로 차례로 등장한 강원구, 주명덕, 황규태였죠. 그 사람들과 동등 레벨의 작가로 인정되기를 바랬던 것으로 봅니다. 그 시절 우리들은 사진계를 장악한 홍순태, 윤명심, 한정식 세 교수를 가리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에 빗대서 삼김시대라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삼교수 시대라 했고 저의 경우는 세 사람의 특성을 일본 막부 시대를 빌려서 홍순태는 오다 노부나가, 윤명심은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한정식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다고 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두 분은 돌아가시고 윤명심 선생만 구순을 넘겼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